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아내는 즉시 비서를 시켜 2천억 원을 동결시켰고 이로 인해 남편의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서명해.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가 감히 이 집 돈 냄새라도 맡을 생각 마.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얇은 종이 한 장이 휙 하고 던져졌다. 종이는 미끄러지다 먹다 남은 국그릇 옆에서 멈췄다. 서울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찢는 듯한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피는 나지 않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하선우가 서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손은 아직 설거지용 세제 거품으로 가득했고 분홍색 고무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질반질한 원목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똑, 똑. 그 소리가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오늘 밤 서울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씨 일가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진수성찬이 차려졌던 식탁에는 먹다 남은 기름진 음식 냄새가 22도로 맞춰진 에어컨 바람에 섞여 맴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중대사를 논하는 동안 작은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선우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릇 하나하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수입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단 부채를 살랑거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거기 서서 초상집 얼굴이나 하고 있을 게냐. 서명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우리 민준이가 곧 해외 파트너랑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단 말이다. 내 꼴을 좀 봐라. 1년 내내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풍기고 민준이 옆에 서면 부끄럽지도 않아? 난 내 아들 대신 낯이 뜨거워서 못 봐주겠다. 선우는 추워서가 아니라 칼날처럼 날아와 살점을 베는 듯한 말 때문에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했던 남편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그곳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시세표 위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엌 연기 냄새에 찌든 아내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을 느낀 민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 가정부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뭘 봐.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있어? 어서 서명하고 끝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내 기분 망치게 하지 말고. 사소한 일, 5년의 결혼 생활, 5년의 청춘이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까요? 선우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세게 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에 박 여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선우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천억 원. 그 2천억 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들 주머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인 줄 아세요?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섬뜩했습니다. 또 생색내려고 네가 뭘 알아? 그 2천억 원은 우리 민준이가 잘나고 인맥이 넓고 우리 금성그룹이 대대로 쌓아온 신용 덕분이야. 너처럼 부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주식이라는 글자는 쓸 줄 아니? 그녀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막내딸 박미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것 봐라. 미나야. 며느리는 잘 골라야 해. 격도 안 맞고 머리는 텅 비어서 빌부터 살 줄만 알면서 말대꾸는 어찌나 잘하는지. 내 오빠가 일찍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미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손톱에 묻은 먼지를 불었습니다. 언니, 그냥 빨리 서명해요. 오빠 오늘 밤에 최유진 씨 만나서 협력 문제 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금수저 아가씨인데 그래야 우리 회장님, 사모님 자리에 어울리죠. 언니처럼 재미없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요. 최유진.
최근 박 씨 집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름답고 집안 좋은 젊은 여성, 그리고 아마도 박민준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존재. 선우는 씁쓸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이 이혼 강요극은 단지 그녀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성그룹이라는 화려하지만 속빈 강정의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커먼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공동재산 없음, 부양 의무 없음. 그들은 그녀를 문지키는 쓸모가 다한 들개처럼 맨몸으로 깨끗하게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 씨, 선우는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길 원해요. 당신과 이 집안이 내가 이 문을 나섰을 때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박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후폭풍. 식충이 하나 줄어드는 게 후폭풍인가? 착각 좀 그만해. 5년 동안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개 밥하고 청소한 것 말고 뭐가 있어? 돈은 내가 벌고, 집은 내가 샀고, 차도 내 거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선우 씨. 당장 서명해. 경비원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얇은 정마저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선우의 심장은 산산조각나 절망과 증오의 깊은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처마 밖으로 빗줄기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선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물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펜을 쥔 모습은 마치 게임의 판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사각 소리를 내며 서명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필체가 종이를 뚫을 듯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원한 대로.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나에게 먹으라고 남겨둔 찬밥을 기억하고 내 얼굴에 끼얹은 냉수를 기억하세요. 선우는 박민준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잃어버린 것은 2천억이든 2조 원을 갖다 바쳐도 다시는 살 수 없는 법이니까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선우의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저주해? 꺼져. 당장 꺼져.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내가 입고 있는 그 옷도 민준이 돈으로 산 거니까.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외투도 없이 얇은 잠옷과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육중한 원목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고 눈물로 가득했던 과거도 함께 닫혔습니다. 비가 선우의 뺨을 때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둠이 짙게 깔린 길모퉁이에 언제부터인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위풍당당한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선우가 다가서자 차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남자가 내려와 그녀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차가운 빗줄기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성그룹 자산 재평가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까요? 하선우는 얼굴에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늑대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밤 박씨 일가가 잠 못 들게 만들고 싶으니까. 어둠은 최고급 세단을 삼켰습니다. 저택의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레드 와인이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온 가족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빌부터 살던 아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2천억 원은 과연 구명줄일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까요? 육중한 원목 문이 닫히고 바깥의 비바람을 막자 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붙이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온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으이그, 드디어 그 재수 없는 것을 내쫓았네.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았으니 저걸 일찍 떼어냈지. 몇 년 더 뒀다가는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을 거야. 그녀는 집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가사도우미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이, 김씨. 가서 저것이 신던 신발, 입던 옷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어. 바닥도 향기나는 물로 다시 닦고 방향제도 좀 뿌리고 이따가 유진 아가씨 올 텐데 집안에 저것 냄새가 배어있으면 큰일 나지. 박민주는 어느새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찌푸려져 있지 않았고 편안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분 전 아내를 내쫓을 때의 냉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이 떨어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응, 끝났어. 내가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서명하고 갔어. 응, 맨몸으로. 그런 주제에 뭘 감히 요구하겠어. 오늘 밤에 올 거지. 어머니가 기다리셔. 응, 사랑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때로 저 바깥의 비보다 더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어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 잘했죠? 유진이의 아버님이 이혼 절차만 마무리되고 제 혼인관계 증명서만 깨끗해지면 바로 2천억 원을 금성그룹 해안리조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셨대요. 그때가 되면 우리 집은 돈방석에 앉는 거죠. 박 여사는 눈과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랬니? 천마그룹 외동딸인 유진이 정도는 돼야 내 짝이지. 선우 그 애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아참, 민준아. 걔가 뭐 훔쳐간 건 없는지 다시 확인해봐라. 그런 가난한 집 애들은 손버릇이 나쁜 경우가 많거든. 민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걱정도 많으시네요. 걔가 입고 나간 잠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도 유심칩 빼고 못 가져가게 했는걸요. 지금 이 시간에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내일쯤이면 우리 집 가정부라도 시켜달라고 기어들어올지도 모르죠. 박씨 일가 전체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금박을 입힌 벽에 부딪혀 귀에 거슬리고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10분 전까지 가족이었던 한 여자의 불행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물에 잠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롤스로이스 팬텀한 차 안의 공간은 완벽하게 조용했고 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검은 유리창 밖의 차가움과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선우는 뒷좌석에 앉아 비서가 막 따라준 따뜻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두 손바닥으로 잔을 감싸 온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멀리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30대 초반의 비서, 강태호가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남동 자택으로 가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선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본래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강 비서. 사무실로 가죠.
오늘 밤은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강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선우에게 건궜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우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자회사 명의로 몰래 발급해 박민준에게 그의 비자금인 것처럼 쓰게 했던 블랙카드의 상세 내역서가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자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 번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은 오늘 오후 4시 30분 티파니 앤코 고급 보석 매장에서 3천만 원 결제. 내용은 이터니티 컬렉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선우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였습니다. 3천만 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그가 내게 준 가장 비싼 선물은 생일 기념으로 사준 진공청소기였는데 내 연녀에게는 아낌없이 수천만 원을 쓰는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져 잠재우려는 듯 화면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최유진이 오늘 오후 인스타그램에 자랑했던 그 반지가 바로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아내의 돈으로 아내에게 줄 모욕을 산 셈이었습니다. 회장님.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계좌 동결 명령은 어제 박 대표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미 결제를 올렸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선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강 비서, 난 기다렸어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다렸죠.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단 한마디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기만 했어도 아마 난 이렇게까지 잔인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강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 설거지를 하던 여인의 나약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금융계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본 적 없는 해성캐피탈의 배우 철의 여인 하선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자기 집 물건이라도 챙겨갈까봐 걱정했죠. 선우는 태블릿 PC를 옆 좌석으로 던졌습니다. 5년의 정을 버리는 것처럼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강 비서, 차선책을 실행해요. 내일 법원에서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아주 빨리 진행되도록 하세요. 그들이 의심할 틈도 주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금성그룹 쪽은 일단 기뻐하게 놔둬요. 선우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푹 재워야죠. 사냥감은 경계심을 잃었을 때가 가장 살찌는 법이니까. 법무팀에 연락해서 자금 회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혼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즉시 금성그룹의 유동자금 2천억 원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동결되는 걸 보고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밤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선우를 적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된 낡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두 사람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그가 처음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머리핀 가게를 통째로 사줄게. 이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머리핀은 부러졌습니다. 똑선우는 손안의 머리핀을 두 동강 내 차 안의 작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경쾌한 소리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순하고 순종적이었던 하선우는 오늘 밤의 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법원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하선우일 것입니다. 깊고 고통스럽겠지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개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호화로운 저택에서 박민주는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새 아내를 꿈꿨습니다. 그가 방금 내쫓은 복덩이가 이미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내일 법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시댁은 너무 늦기 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재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재고품을 떨이로 처분하는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민준 측을 대리하는 금태 안경에 비즈니스 미소를 띤 중년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하선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선우 씨, 이쪽이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제 의뢰인인 박민준 대표님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 회사 지분 및 차량은 시댁의 고유 재산이거나 혼인 전에 형성된 자산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분쟁 없음 항목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아 선우를 곁눈질하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중얼거렸습니다. 볼 게 뭐가 있다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데 뭘 가지고 다투겠다는 거야. 박민주는 다리를 떨며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까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예비 장인과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선우는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행정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재산을 시어머니와 시누이 명의로 돌려놓았을 것입니다. 서명할게요. 선우의 입에서 나온 짧고 가벼운 두 마디에 변호사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지저분하게 싸우고 숟가락 하나까지 따지기 마련인데 더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까? 맨몸으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선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박 여사 모자에 희색이 만연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수업료라고 생각하죠. 좀 비싼 수업료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네요. 사각, 단호한 필체로 서명이 끝나고 붉은 도장이 쾅 하고 찍혔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무릎을 탁 치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거 멍청하다니까. 정말 총구석 자존심만 남았지. 자, 서명했으면 썩 꺼져. 다시 돌아와서 구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박민주는 일어나 정장 옷깃을 바로잡으며 전 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아서 처신해주니 다행이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어. 자, 앞으로 행운을 빌지. 채소 장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들은 승리자의 자세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방금 골칫덩어리를 덜어낸 그들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박민준이 막 기사를 불러 메르세데스 S450을 가져오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낮고 위력적인 엔진음이 정문 쪽에서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검은 고래처럼 길고 번쩍이는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미끄러지듯 로비로 들어와 선우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민준 모자의 시야를 가로막으면서 차량 번호판은 9999. 소식에 밝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평범한 부자의 차가 아니라 재계 거물 중의 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 차인데 저렇게 거만하지? 귀빈이 업무 보러 왔나 보네. 차 문이 열리고 비서 강태호가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과 당당한 풍채는 금성그룹의 이사들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돌아 초라한 옷차림에 이혼 결정 서류를 들고 있는 하선우 앞에서 완벽한 45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있을 전략 주주총회는 준비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분들께서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리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했고 오직 박민준의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렸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박민준은 얼빠진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야? 선우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선우는 전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눈빛과 가볍게 머리를 쓸어넘기는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기품은 어제 부엌에서 허둥대던 아내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선우는 돌처럼 굳어버린 박민준과 박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깜빡했네요. 이렇게 빨리 서명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빚 받으러 갈 시간이 생겼거든요. 검은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가렸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희미한 연기를 남기며 떠났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극심한 충격만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제가 수십억짜리 차에 탔어.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민준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쨍쨍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아니면 어떤 늙은 회장이라도 꼬셨겠죠. 그래요, 분명히 그래. 저런 음란한 여자, 남편 버리자마자 다른 놈 차에 올라타다니. 어머니 보셨죠? 제가 저 여자 버리길 잘했다니까요. 그는 마치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모호한 공포를 잠재우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혼란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 회수라니, 무슨 빚. 그리고 저 권위적인 풍채는 어째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 쫓겨난 아내를 태운 것이 아니라 금성그룹을 향해 직진하는 시속 120km의 태풍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 지옥의 문은 열렸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하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 파티에 사신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날 밤 박 씨 일가의 저택은 밤하늘의 성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모든 불을 밝혔고 수억 원짜리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한 샤넬 향수 냄새와 최고급 시가 향이 어젯밤의 차가운 기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액든 파티, 아니 정확히는 피를 갈아치우는 파티였습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알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사모님 모임의 친구들과 몇몇 가까운 사업 파트너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최유진의 손을 잡고 다니며 소개했습니다. 최유진, 박민준의 내연녀. 아니, 이제는 예비 신부가 된 그녀는 예전에 하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이나 따르던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세트를 자랑했습니다. 바로 민준이 전 부인의 돈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언니들, 소개할게요. 제 미래 며느리 유진이에요. 박 여사는 자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천마그룹 외동딸이라고요. 영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와서 똑똑하고 싹싹하고 사람 대할 줄도 알지. 어디 예전에 그 촌것처럼 부엌 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애랑 비교가 되겠어요? 며느리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사람 잘 보셨네. 이 아가씨는 딱 봐도 복덩이 관상이야. 민준이가 정말 복이 많네. 그 골칫덩어리 떼어내니 인생이 확 피는구나. 박민준은 옆에 앉아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최유진의 허리를 감싸고 희죽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왕좌를 차지한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호화로운 집, 곧 들어올 막대한 투자금까지 남자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민준 오빠. 최유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아빠가 다음 주에 프로젝트 계약금으로 500억 먼저 보내주신대요. 대신 오빠가 나 그룹 부회장 시켜준다고 약속해야 해요. 민주는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금성그룹은 내 거고 내 건 자기 거니까. 조만간 늙은 주주들도 다 내쫓고 우리 둘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자고 쨍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샴페인이 잔 가장자리를 넘어 흘러내려 랍스터와 전복이 가득한 파티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기서는 사람이 계획해도 전 부인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민준이 막 일어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포부를 밝히려던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끊으려 했지만 발신자 이름이 재무이사인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 전화지? 주가 상한가 쳤다는 희소식인가 보네. 그는 사람들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돈 들어오는 소리네요. 돈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는 자신의 바쁜 일상을 과시하려는 듯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미사. 무슨 일이야? 주식도 상한가 쳤어. 아니면 미국 파트너가 돈 보냈나?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파티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박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파티 중인데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 300억 원어치 전자제품 컨테이너 20개가 방금 세관에 억류됐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려 비싼 정장 바지를 적셨습니다. 왜 억류돼? 서류는 내가 다 처리했잖아. 그쪽에서 은행에 자금 보증 확인서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은행 측에서 금성그룹의 신용한도가 위험 검토를 위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단기 대출금 지급을 즉시 거절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감미롭게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랍스터 살점을 떨어뜨렸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쳤어. 내가 지난주에 그 은행 지점장 만나서 술까지 마셨어.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약속까지 했는데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지점장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고 비서가 대신 받아서는 본점의 지시라고만 합니다. 주주 구성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감지되어 임시 동결 조치를 내렸다고. 주주 구성? 박민주는 이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롤스로이스와 선우의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덕분에 빚 받으러 갈 시간이 생겼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우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이야. 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은행에 영향을 미쳐. 분명 우연의 일치일 거야. 시스템 오류 같은 거겠지. 민주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리둥절한 최유진과 손님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한국의 행정 절차가 원래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일 제가 가서 5분이면 해결됩니다. 다들 계속 즐기세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그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박 여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통 매장 관리자였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더듬거렸습니다. 또 뭐야? 오늘 너희들 왜 다 귀신이라도 깬 거야?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에서요. 방금 긴급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밤 12시부로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대요. 우리가 무슨 대금 지급 조항을 위반했다나 뭐라나. 지금 차본에서 창고에 남은 재고까지 다 회수해 간답니다. 무슨 소리야. 박 여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재고를 회수해 가면 내일 뭘로 생산해?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그쪽에서는 계약 위약금은 물어주겠지만 금성그룹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들, 새 주인이 우리 집안의 사업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요. 새 주인? 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데 빨리 말해. 새 주인이 우리 사업 방식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쨍그랑. 박 여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티장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거짓된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모두를 감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유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준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혼하자마자 회사가 이렇게 난리가 나요? 상황 수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아빠는 문제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박민주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은행의 자금 동결, 세관의 물품 억류, 공급업체의 계약 파기, 모든 일이 동시에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가 방심한 틈을 다 덮쳐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암살이었습니다. 술기운과 공포감에 휩싸인 채 민주는 문득 맞은편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벌거벗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하선우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 웃음소리. 당신 도대체 누구야?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폭풍이 금성그룹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비보다 훨씬 더 격렬한 폭풍이 미처 다 비우지 못한 축배는 쓴잔이 되었고 연쇄적인 붕괴는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박민주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한 여왕이 왕좌에 올라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마치 무너져 내릴 듯 무겁고 잿빛이었습니다. 금융타워 68층 금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싸늘했습니다. 그 냉기는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된 얼굴들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이것은 박민준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는 악재에 잠 못 이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엇보다 최유진 집안의 우호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어젯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민주는 주재석에 앉아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의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도 이사회 멤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눈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민준이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척했습니다. 어제의 사건들은 운영상의 작은 사고일 뿐입니다. 제가 회장직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오후 천마그룹의 전략적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 금성그룹은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아래쪽에서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못마땅한 고갯짓. 명예? 오늘 아침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쳤는데 무슨 명예란 말인가. 한 늙은 주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동결했는데 뭘로 보장한다는 겁니까? 민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주식 파십시오.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여전히 우리 박씨 집안이 최고의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끊어질 듯 팽팽해진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쾅!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대표님, 해성캐피탈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해성캐피탈, 금성그룹의 가장 큰 채권자이자 지난 몇 년간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대준 미스터리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펀드의 수장을 만난 적이 없었고 모든 업무는 이메일과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들여보내, 당장 들여보내. 민주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기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파트너가 우리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분명 추가 자금을 대주러 온 것일 겁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조용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 시계 소리 같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민준의 심장을 택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입은 턱이 빠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책상을 짚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들어선 여인은 낯설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낯설었습니다. 하선우였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설거지물 냄새가 나던 그 하선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날렵한 몸매를 강조하는 정교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은 권위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높이 묶어 올려 세련되게 화장한 날카로운 얼굴선을 드러냈습니다. 목에는 얇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지만 가장 눈부신 것은 차갑고 거만하며 위험 넘치는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제의 비서 강태호와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너, 선우 너,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이야? 경비는 어디 갔어? 왜 쫓겨난 가정부를 들여보내서 소란을 피우게 하는 거야? 박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와 전 부인의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어. 여기까지 와서 행패 부리려는 거야? 이혼했고 나눠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했잖아.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 하선우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뛰는 박민준을 빙산처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회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박민준 씨, 기억력을 되짚어보거나 아니면 법률 서류라도 다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비서 강태호가 앞으로 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박민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알립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정중히 소개합니다. 이분은 해성캐피탈의 이사회 의장 하선우 회장님이십니다. 해성, 하선우? 한 주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는 망치처럼 강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체결된 전환사채 계약 조건에 따라 금성그룹이 어젯밤부로 이자, 지급 의무 및 재무 건전성 지표를 위반하였기에 해성캐피탈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발동합니다. 강태호는 서류 마지막 장을 넘겨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80으로 해성캐피탈은 금성그룹의 지분 51%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선우 회장님께서 현재 이사회 의장이시며 이곳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강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넋이 나간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15%의 지분만 보유하게 되셨으며 회장직에서 즉시 해임되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민준은 서류 뭉치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가짜야. 네가 날 속였어. 넌 그냥 가정주부잖아. 무슨 돈으로 투자 펀드를 만들어.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선우는 그제야 천천히 박민준이 앉아있던 주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전 남편에게 얼굴을 바싹 다가가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속삭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당신의 첫 창업 자금 3억 원. 기억해요? 당신 부모님이 땅 팔아서 준 돈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우리 외할머니의 유산이었어요. 내가 몰래 집 팔고 금 팔아서 당신 어머님께 드리고 당신 자존심 세워주려고 어머님 돈인 것처럼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죠. 이 말을 들은 박 여사는 손발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숨겨온 끔찍한 비밀을 선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선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내 개인 투자 수익금으로 해성캐피탈이라는 이름하에 금성그룹에 자금을 댔어요. 당신의 그 속 빈 강정 같은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준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죠. 나는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나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불타는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어떻게 보답했죠? 배신으로, 찬밥으로, 그리고 날 맨몸으로, 내쫓는 이혼 서류로. 이제 나는 내 것을 되찾을 겁니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박민주는 뒤로 물러서다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마치 거인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자신감은 잿더미처럼 부서졌습니다. 그가 경멸했던 기생충이 사실은 이 그룹 전체를 살려온 숙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 손으로 복덩이를 쫓아냈고 이제 그 복덩이가 그의 목숨을 거두러 돌아온 것입니다. 경비, 하선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임 회장과 박혜숙 씨를 회의실 밖으로 모시세요. 우리는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박민주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선우야, 이러지 마. 우리 부부였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설명 좀 들어줘. 하지만 선우는 이미 등을 돌린 채 테이블 위의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박민준의 굴욕과 절규를 바깥에 가두었습니다.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선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재무팀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하선우입니다. 징계의 명령 1호를 발동합니다. 모든 자산을 박민주는 자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개인 재산과 인맥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선우가 건 전화가 진정한 최후의 일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천억 원의 동결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은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박민주는 최후의 발악으로 2명의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발선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나가. 민준이 책상을 내리치자 쾅 하는 굉음에 늙은 주주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움찔했습니다. 날 속일 생각 마. 지분 51%.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분명히 저 비서놈이랑 짜고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를 강탈하려는 수작이야. 내가 널 고소할 거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어. 박 여사도 아들을 따라 기어들어왔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고급 벨벳 드레스는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선우를 가리켰습니다. 맞아, 맞아. 넌 우리 집 며느리였어. 내 돈은 내 남편 돈이야. 네가 남편 회사를 빼앗는 건 불법이라고. 여러분, 저 애 말 믿지 마세요. 회의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심의 수군거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쨌든 박민주는 몇 년간 무능하게 남아 회사를 운영해왔고 하선우는 재계에서 생소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선우는 여전히 검은 가죽 의장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끝없는 무지에 연민이 담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고소하겠다고요? 선우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죠.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강태호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탁! 선우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복잡한 선으로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천억 원이라는 숫자와 노란색으로 깜빡이는 지급 대기 상태 표시였습니다. 선우는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로 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금성그룹이 협력은행들과 해성캐피탈의 예비기금에서 대출받은 전체 유동자금입니다. 이 돈은 5천 명의 직원급여, 3개 공장의 원자재 대금, 그리고 리조트 체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돈이죠. 그녀는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 돈이 왜 아직 대기 상태인지 아세요? 제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금성그룹의 모든 거액 대출은 해성캐피탈에 있는 제 개인 자산으로 보증되었습니다. 은행이 당신 얼굴이 잘생겨서 돈을 빌려준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은 저를 믿고 빌려준 겁니다. 박민주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우는 정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신용부문 본부장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정중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선우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선우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증 계약서의 리스크 조항 치료를 발동합니다. 저 하선우는 금성그룹에 대한 모든 자산 담보 제공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지급 대기 중인 2천억 권신용 공여건은 어떻게 할까요? 선우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민준을 흘긋 쳐다본 뒤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즉시 동결하고 모든 연체 채권을 회수하세요. 담보자산 처분을 위해 창고를 봉인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0초 내로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뚜. 전화 끊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고 그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30초 후 진짜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사회 멤버 전원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은행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장을 압류하겠다고요. 세상에 금성그룹 주식이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거래 정지됐다고요. 망했다. 파트너사들한테서 회사 부도 소식 들었다고 계약 파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금성그룹 주가. 그래프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뻘건 색이 전광판 전체를 뒤덮었고 단 몇 분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박민주는 방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2천억 원이 노란색에서 잿빛 취소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없으면 회사는 24시간 안에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담보 자산은 은행에 압류될 것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선우가 들추지도 않은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선우야, 네가 날 죽였어. 민준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선우는 그에게 다가가 어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준 구명조끼를 되찾아온 것뿐이지. 당신은 그걸로 날 때렸지만. 자, 이제 혼자서 헤엄쳐봐요. 전 남편. 아이고, 세상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저택이 곧 압류될 것이라는 은행 전화를 엿듣고는 더 이상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고 왼쪽 가슴을 부여잡더니 몇 마디 웅얼거리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박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그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약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선우는 이 혼돈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5년간 짓눌러온 보이지 않는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비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고 싶은 분은 제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시가로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하선우는 뒤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폐허와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길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작지만 강인한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경제적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내면에 잠재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할까요? 과연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자신들이 내쫓았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3일 후 서울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과 밖에서 비를 맞는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시 최고급 주상복합 45층 펜트하우스. 하선우는 벨벳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고 보안 카메라 영상이 테이블 위 아이패드에 나타났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은 두 사람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 한 번 정확하네. 은행의 저택 압류 마감 시한이 오늘 오후 5시. 지금은 4시 30분. 강비서, 문 열어주세요. 로비 바닥은 젖지 않게 하고요.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명품 정장은 구겨지고 흙투성이었으며 덥수룩한 수염과 찝한 눈은 그가 더 이상 거만한 총수가 아니라 나라까지 떨어진 실패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 여사 역시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는 선우를 보자마자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선우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제발, 날 좀 살려줘. 나 이대로 죽어. 박 여사도 아들을 따라 달려와 선우의 비단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우리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네가 안 도와주면 민준이는 감옥에 간단다. 선우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가볍게 다리를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민준 씨, 왜 이러세요? 일어서세요. 남들이 보면 제가 힘으로 사람 괴롭히는 줄 알겠네요. 박 여사님, 그 한마디는 박 여사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큰 소리로 울며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어미한테 어떻게 박 여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 여우 같은 최유진 말에 넘어가서 너를 구박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단다. 친딸이요. 선우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친딸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겨울에 찬물로 설거지해야 했던 딸, 아니면 옷가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딸, 그것도 아니면 여사님께서 이웃들에게 분수도 모르는 것이라고 욕하던 그 딸인가요? 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쓰레기였어. 하지만 우리 5년이나 부부였잖아. 우리 함께 컵라면 먹던 시절 기억 안 나? 제발 2천억 원 동결만 풀어줘. 내가 평생 내 노예가 될게. 최유진 그년 당장 내쫓고 너를 다시 이 집의 진짜 안주인으로 모실게. 최유진 씨요. 선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떠났으니까. 그녀는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유진이 공항에서 다른 늙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체크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몰래 넘겨준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고 도망쳤어요.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장까지 접수하고 말이죠. 몰랐어요? 이 소식에 박민주는 넋이 나간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보세요. 선우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돈이 있을 땐 주변의 친구와 애인이 넘쳐났죠. 당신이 무너지니 당신이 내쫓았던 조강지처만이 여기 서서 당신을 보고 있네요. 선우야, 살려줘. 감옥 가기 싫어. 민준이 기어와 선우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선우는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2천억 원은 나에게 이제 그냥 숫자일 뿐이죠. 하지만 선우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땀과 눈물, 내 지혜의 산물이에요. 배은망덕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쓸 수 없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수천억을 줘도 되살릴 수 없다고. 그건 바로 내 자존심과 우리의 부부의 정이었어요. 그녀는 다리를 뿌리쳐 민준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저택을 지키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 은행에서 여사님의 부채를 사드렸습니다. 더 빨리 압류하기 위해서요. 내일 제 변호사가 가서 퇴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저택은 헐어버리고 공원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 위선과 악의가 가득한 곳에서 누구도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인데요. 낯선 두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계속 버티면 경찰을 부르시고요. 선우야,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셈이야? 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선우는 침실로 향하며 등 뒤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악독한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면 응당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뿐이죠.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길을 걸을 땐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왕관이 떨어지니까. 아,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떨어질 왕관조차 없겠군요. 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는 끌려나가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선우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가득 퍼지는 해방감뿐이었습니다. 밖에 비도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거미줄처럼 전깃줄이 얽힌 서울의 한 낡은 골목. 덥고 비좁은 옥탑방. 쾅, 녹슨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싸구려 술 냄새를 풍기는 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배달기사 유니폼을 입은 채 헬멧을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깡마르고 검게 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술이야. 맨날 술만 마시고 방구석 어두운 곳에서 박 여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폐지를 주워 모은 더미 옆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진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 하루 종일 배달해서 20만 원 겨우 벌었는데 손님한테 욕먹고 경찰한테 딱지 떼이고 나 너무 비참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의 기업인 소식입니다. 해성캐피탈의 하선우 회장님이 최근 미혼모와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센터 새벽에 집을 개관했으며 박민준과 박 여사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옆집 텔레비전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하선우는 활짝 핀 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쪽빛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과거의 시련을 딛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선우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손에 팰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죠. 저는 과거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성분들, 절대 자신의 가치를 옆에 있는 남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의 지성과 마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세요. 박민주는 녹슨 창틀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전 부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망각,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람 부는 해변. 개관식이 끝나고 하선우는 홀로 백사장을 거닐었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금성그룹을 인수해 정직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심장이 이제는 평온하고 강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저 선우예요. 전화기 저편에서 늙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선우냐? 일은 다 끝났니? 언제 엄마랑 밥 먹으러 올 거니? 내가 좋아하는 김치 담가놨는데.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엄마, 내일 갈게요. 아예 짐 싸서 갈게요. 이제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우리.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하선우. 화려한 너의 인생으로 돌아온 걸 환영해.